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어제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현지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 한쪽이 허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떨어진 반쪽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돌벽도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バラバラっと落ちるんじゃなくて一気にドンと落ちましたから、本当に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 대형 쇼핑몰은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고 용마트는 난데없는 지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上危ないからすぐ出て。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 강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도로나 교량이 손상됐고 건물 붕괴와 화재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5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나 반도체 업체 TSMC 공장 등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대책실을 설치하고 육상자위대 대원 3천여 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270명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과 비슷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습니다. 60조 5,400억 원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전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증권가의 예상은 64조 원 정도를 예상하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숫자는 60조 5천억 원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557%.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2분기 매출은 79조 3천억 원, 그리고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본 지진으로 붕괴된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에서 8명이 구출됐지만 이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제지 공장에 갇힌 9명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진 이후 서둘러 쇼핑몰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바닥 곳곳에 파손된 흔적이 보이고 경보음도 들립니다.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남성은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やめてよ。埃が臭いです。 쇼핑몰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대피가 시작되고 3, 40분 뒤쯤. 야외 주차장까지 연기가 자욱하고 차량엔 흙먼지가 뒤덮였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내부 점검을 위해 다시 건물로 들어간 직원들은 붕괴된 건물에 갇혔습니다. 수색 작업에 나선 소방당국은 일부 직원을 구조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2차 붕괴 우려로 내부 깊숙이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消防車がかなりサイレンを鳴らして複数台イオンモール熊本の駐車場につけています。 일본 정부 관계자는 폭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가스가 누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 남쪽 마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직원 11명이 갇혔습니다. 일부 직원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고 나머지는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3,600여 명을 급파해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부산과 김해 등 우리나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전국에서 8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YTN에도 관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천장에 달린 조명은 물론 벽에 걸린 시계까지 대롱대롱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너무 흔들리는데? 부산과 창원에서도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랐다는 제보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지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 강진의 여파가 바다 건너 한반도에까지 닿으면서 전국에서 신고 800건가량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3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고 울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에서는 최대 진도 3,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에서는 최대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도 뚜렷하게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다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에는 피해가 없었고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 역시 현재까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본 지진 여파는 바다 건너 부산까지 미쳤습니다. 일본에서는 밤새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며칠 내 더 큰 지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지가 궁금한데 김광희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의 김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번 지진 발생 당시 부산에서 흔들림을 좀 느끼셨는지 또 주변 분들 중에 진동을 감지한 분들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저희 학교 연구실에 있었는데 제가 있는 건물이 한 8층 정도 되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희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지진을 느꼈어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앞뒤로 크게 흔들리고 좀 울렁거린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게 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느꼈었죠. 예. 지금 진원지는 구마모토, 그러니까 지금 부산 쪽에서는 2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심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까지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한 7 정도 되는 것이요, 7.1 정도 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면 많은 에너지가 땅속에 쌓여있던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 장주기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파되고 비교적 부산까지 거리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까지도 이렇게 장주기 에너지가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일단 부산에는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층 건물들에서는 이런 흔들림을 더 좀 증폭되어서 느끼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과거에 경주나 포항 등 국내에서도 꽤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지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2016년도에 발생했었던 경주 지진, 그리고 2017년도에 발생했었던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5.8, 5.4 정도 되는 지진이어서 이번에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과 비교했을 때는 규모가 좀 작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요번에 지진을 느꼈지만 2016년도와 17년도에도 같은 장소에서 지진을 느꼈었는데 예. 연구실에서 지진을 느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쿵하고 이렇게 오는 충격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었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충격이 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몸이 꾸준히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달랐었다 이렇게 느낌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다른 지진과 비교하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얕은 깊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한 700km 정도는 되는 아주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지진 에너지가 충분히 감소되기 이전에 지표에 도달하니까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예. 이번 구마모토 지진 여진도 6.1로 규모가 꽤 컸는데요. 앞으로 또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큰 지진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이에 따라서 작은 여진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 7.1 정도의 본진이었으니까 규모 6 정도의 여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발생하는 여진의 규모나 횟수는 잦아들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 3, 4일 동안, 길게는 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 규모 6 정도 되는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불의 고리 활성화 여부도 걱정입니다. 난카이 대지진, 저희도 몇 달 전부터 계속 짚어봤는데 일본에 9.0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잖아요. 여기에도 영향을 줄까요? 예, 일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태평양 주변에 지진이 많이 발생한 장소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불레고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지진이 한 번 발생하고 뭐 일정 기간 사이에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거다, 아니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 장소에서는 꾸준히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 상태로 변화되면서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구나. 예전에도 지진이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여기서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가 이전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이렇게 발전이 도시가 많이 있지 않았던 장소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최근 일본 동북부 지역에도 좀 지진이 났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으로도 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그 장소에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 피해 상황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서 조금 체감하는 정도가 높아졌죠. 그렇지만 이 장소에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었고, 지금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진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갖추고 있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불의 고리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곳이 항상 지진이 발생하는 곳인 만큼 이번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이 앞으로 난카이 대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이 장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부터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지진 때문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지역에서는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마모토의 경우에는 10년 전이죠. 2016년에도 규모 7점대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10년 만에 또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도 지진이 잦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부터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장소예요. 2016년도에도 큰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장소는 여러 개의 판이 만나고 서로 이 판들이 만나고 움직이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이렇게 쌓이고 있는 에너지들이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에너지를 방출하고 땅이 흔들리고 찢어지는 상황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내진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쇼핑몰이 붕괴하다 보니까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진이 이 쇼핑몰을 무너뜨리게 한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이렇게 큰 흔들림, 에너지가 구조물에 전달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우리가 이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내진 설계, 면진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진 설계를 잘 한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실 내진 설계의 목적은 이 지진으로부터 구조물이나 건물들을 완전하게 보호한다기보다는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에너지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물이 기본적인 기능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이 지진으로부터 이 피해를 전혀 보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피해를 적게 보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본 규슈 지방의 단층 대이동이 한반도 단층대의 어떤 자극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그 주변에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느꼈었던 것처럼 에너지가 도착하는 걸 느끼는 것 또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에서 그 지진이 발생한 위치로부터 부산까지 300km 정도는 되는 아주 먼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부산까지 우리나라에까지 도착하는 에너지의 양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정도예요. 사람들이 느끼고 우리가 느끼고 건물이 흔들렸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물론 이번에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7.1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는 지진 발생한 장소 그 주변 지역에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단층들이 활성화되고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우리도 내진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물론 내진 설계를 확대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더 앞으로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먼저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지진을 겪은 이후에 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을 고치는 것에 그쳤었지만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진 설계도 많이 보강이 됐고 일반인들의 지진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 수립했던 계획들을 지금쯤에서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쯤에서 그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앞으로 우리가 다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와 같은 혼란을 겪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희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로부터 일본 강진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남 양산이 번갈아가며 39도를 넘어서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로 지표면에 열기가 쌓이면서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겨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푸 국지는 데프리카의 동대구역.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연신 부채질을 하는 시민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지며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구에서 잠시 더위를 피합니다. 외지에서 대구를 찾은 사람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에 혀를 내두릅니다. 서울에 비해서 해도 강하고 좀 눈살도 찌푸려지고 그래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대구는 번갈아가며 가장 뜨거운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지표면에 더위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을 하나둘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대로 열기가 계속 축적된다면 낮 기온 40도 돌파는 물론 역대 최고 더위 기록마저 새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무더위로 하루 70명 안팎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올해 9명까지 늘어났는데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2주간 집중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7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3명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 중 강원도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거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작업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취약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 물류제조업 등 1,000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119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로 작업 중지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안전 긴급조치 작업의 모든 5개 작업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 날씨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한데 그래도 너무 덥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가 장마 전선의 영향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장마 기간에 있었는데 이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덮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뭐 여름철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티베트 고원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인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한 고기압이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쪽을 덮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온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습도도 예년보다 훨씬 더 높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습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의 온도가 이렇게 되게 높게 느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는 온도이고 하나는 습도인데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를 덮게 되면 바람이 남서풍이 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습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름철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한증막 더위다 이런 표현이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영남 지방이 더더욱 더운 상황인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주로 이제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게 되면서 바람이 이제 남서풍이 우세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남서풍이 우세하게 불게 되면 영남 지방, 경남, 경북 지역에 부는 바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해안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을 하나 넘게 됩니다. 산맥을 하나 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남, 경북 지역에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팬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더욱더 높은 좀 뜨겁게 느껴지는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영남 지방에 특히 더 온도가 높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해가 1994년인데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땠고 지금 현재와의 어떤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은 사실 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덥다라고 느껴지는 때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확장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심한 폭염으로 기록되었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4년 그리고 최근에는 2016년 그리고 2018년 이렇게 굉장히 기록적으로 더웠던 해를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되면 공기가 우선 뜨거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구름의 양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륙권이라고 부르는 지면부터 한 10km 정도 내외의 높이까지 영향을 주는데 티베트 고기압은 그 위에 그러니까 대륙권 상층부터 성층권 일부 지역까지 덮는 그런 높은 지역에서 덮는 것이 티베트 고기압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런 고기압에 의한 하강 기류가 더 높은 고도에서부터 이제 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강하게 우리가 더위를 느끼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 그리고 최근에 2016년, 2018년 그리고 작년 여름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예. 더위를 심화시키는 갖가지 요인이 지금 다 겹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지금 어업도 문제라고 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너무 올라서 지금 이제 양식장이 폐사를 할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수 온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주의보, 고수온 경보라는 것을 발령하는데요. 해수면 온도 28도를 기준으로 해서 28도에 도달할 것 같으면 이제 고수온 주의보, 그리고 그것이 3일 이상 유지될 것 같으면 고수온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해수면 온도가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올해에는 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기보다 물은 비열이 훨씬 더 커서 물의 온도는 좀 천천히 올라야 되는데요. 지금 바닷물의 온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서 불과 며칠 사이에 1, 2도씩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사실 해수면 온도가 이렇게 1, 2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온도와 그리고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 이런 이중의 현상이 겹치면서 이런 양식장이나 이런 곳에 좀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여름은 열대야도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밤에도 이렇게 열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온실기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온실기체가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사실 대기 중에 수증기도 굉장히 강한 온실기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지금 수증기가 많이 공급되는 이렇게 습한 날씨가 유지되면 밤에도 이 수증기가 지면에서 열이 나가야 되는데 이 열을 수증기가 가두어서 밤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에서 방출하는 인공열이 있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방출하는 인공열이 있는데 이것이 밤에도 계속 방출이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밤에도 식지 않는 우리 주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날씨가 덥다 보니까 폭염 중대 경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잖아요. 어떨 때 내려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경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원래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의보 그리고 경보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났는데요. 체감온도 38도 그리고 아니면은 최고 온도 39도 이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발령이 되는 폭염 중대경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주의보 경보는 뭐 이러이러한 날씨가 위험한 날씨가 발생될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에서 워딩이 되었다면 폭염 중대경보는 최근 기상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어인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단어를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단순히 그냥 날씨가 조금 안 좋고 조금 위험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날씨 상태라는 점에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절대 무리해서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태풍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괌 동쪽 먼 해상에서 13호 태풍 돌핀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로 향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현재 말씀해 주신 제13호 태풍 돌핀의 맨 처음 시작은 거의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동쪽에서 발생한 태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 그리고 미국 JTWC 그리고 일본 기상청 모두 태풍 예보는 한 5일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8월 한 2일, 3일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먼 지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보통 이렇게 굉장히 먼 태평양에서 발달하는 태풍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제 진행 방향을 틀어서 동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일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 모델 결과에 따르면은 어떤 모델은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모델도 있고요. 또 어떤 모델은 계속 서쪽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나가는 것처럼 예측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이후의 태풍 진로는 아주 예측도가 높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이 우리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더라도 그 수증기를 더 공급해서 갑자기 또 비가 더 많이 온다거나 날씨가 더 더워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이 우리나라로 직접적으로 상륙하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일본 쪽에서 이제 동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지나쳐서 우리나라 서쪽에서 이렇게 편향을 하더라도 태풍 예보를 보면 태풍이 소멸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태풍 그 자체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저기압의 형태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태풍으로서의 어떤 정의에 따라서 태풍이 소멸될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의 진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비는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예, 공식적으로 장마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수증기가 갑자기 공급된다든지 하면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것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장마는 종료됐고 이제 장마 전선은 우리나라 위쪽으로 올라가서 당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리고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에서 사실 갑작스럽게 이런 소나기가 내릴지 사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위성 영상이나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보통 10분에서 15분 안에 이런 강한 구름이 만들어져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의 굉장히 짧은 기상현상을 어디에 언제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서요.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이번에 폭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정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례적 더위가 찾아왔는데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 뉴스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한편으로는 올해가 너무 덥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매해 여름마다 이런 뉴스가 반복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사실 해마다 올해가 가장 덥다라는 표현이 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기록을 살펴보면 최근 10년이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더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보면 그렇게 되어서 사실 뉴스에서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이제 서유럽에도 폭염이 굉장히 오래 심했는데 2022년에도 우리가 자료를 살펴보면 영국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에도 온도가 40도가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뭐 북미 지역 폭염도 사실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특히 북반구 이 지역의 더위가 좀 이렇게 해마다 갱신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매년 더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장마 이후에 이렇게 폭염이 찾아왔는데 이 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사실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날씨를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열흘 내외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올해 8월이 어떨 것이냐, 9월이 어떨 것이냐를 마치 뭐 8월 25일은 온도가 몇 도일 것이냐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데요. 날씨를 예측하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우리가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한 달 정도쯤의 평균 날씨를 보면 적어도 8월하고 9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9월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온도가 좀 유지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다 정말로 가을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갈등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첫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이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고의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요? 네, 오늘 회담은 평소와 달리 비공개로 1시간 반 동안 백악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회담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는데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고의 회담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이스라엘의 안보와 미래에 중대한 사안들을 조율할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כשאני אומר מצוינת, זה לא מן השפה אל החוץ. שיחה עם שותפות מלאה, עם תמיכה הדדית, עם הבנה על היעד המשותף להבטיח שלאיראן לא יהיה נשק גרעיני, וגם יעדים אחרים. 백악관은 구체적인 회담 결과는 설명하지 않은 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물가 상승 또 여론 악화를 의식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새로운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곡괭이산 상황에 대해 설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왜 전 세계를 향해 떠들고 있느냐면서 자신이 이란전에 계속 관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공공외교국장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 곡괭이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회담 뒤 말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라는 압박도 없었고 가자지구 재건을 서두르라는 요구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다고요?
네,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란 교량들을 1시간도 안 돼 없앨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교량은 2시간 안에 모두 사라질 거고 발전소도 하루 아니면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시설은 이란 국민의 피해가 있을 거라면서 공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은 핵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만 핵이 논의의 전부라면서 이란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이란과 매우 우호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죠.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right now they're talking to us about making a deal, but if we didn't do it tough, there would be no talk. Right now there are very friendly negotiations going on.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했고 또 중동 국가에는 드론 요격 기술을 전수하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추도식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란은 오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란은 현재 오만과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만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발적 통행료를 받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자국의 해협 통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پیشنهاد ما این هستش که یک سمت یعنی یک مسیر کاملا در آبهای سرزمین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بخشی هم از اون مسیر در آبهای سرزمین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를 남북으로 분할해서 이란과 오만이 각각 관리하자는 오만의 제안도 이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쟁에서 얻은 이란의 성공이 불안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리바바디 차관은 또 미국이 반복적으로 합의를 위반해왔다면서 대화 거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군수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약속받은 만큼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건데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자리에서 패트리엇 시스템 공동 생산과 기술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면허를 약속하자 발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좋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 절차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양측 실무진이 소통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을 볼 때 두 사람은 지난 2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한 뒤 열렸습니다. 이란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의심해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가는 군사 물자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이란 전쟁에 뛰어든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동 지역 미 중앙정보국 시설을 노린 이란 공격에 러시아가 관여했는지 조사하던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이란 상선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Мы видим, чт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одолжает свою террористическую активность. И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ретроспективно, собственн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остоянно расширяет географию своей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집중 공격과 서방의 제재로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경제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러시아를 돕는 것으로 판단한 1,600여 기업을 무더기 제재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형사들이 탄 승합차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은 오피스텔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현장을 살핍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아침에 여기 뭐 누가 얘기를 하길래 알았어요. 살인 사건 맞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놀랬죠. A씨는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흉기 외에도 범행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살인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안을 배회하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의 소지품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물질과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등 관계성 범죄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기간 17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보조금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발언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당일 항소로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형량이 줄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산은 2024년 기준 1,198억여 원,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71.5%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반환금을 마련하려면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 당사를 꾸리며 고초를 겪었는데 20여 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돕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 1년 동안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을 17억 원 이상 받아 대부분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사실상 7분 응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 막판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내놔 논란입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재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화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조정식 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임 얘기 등등, 아까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던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근데 국민들이 이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거는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거는 1948년 재헌헌법 이후에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1987년에 그 민주화 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그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라는 걸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장께서 좀 실수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입장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라면요, 지금 300석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갈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저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요,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전망을 내놨어요.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어요. 코스피 어떻게 됐죠? 10%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임을 얘기한다는 게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실수라고 하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논란을 일으키는 큰 중대 실수를 하게 된 건데 글쎄요, 여권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정당대회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요, 전당대회 한 측에서 한 진영에서 뭐 대통령의 임기 연장 얘기 나올 거라라는 뭐 비판적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의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개헌 논의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1987년 이후에 이제 의장께서 말하는 적절한 시기인 내년이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논란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우리 개헌 논의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야당 손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국형 대통령제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렸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쪽으로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하지 않고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대통령 권한 조금이라도 내려놓도록 개헌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물론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게 되면 야당도 손해고 결국 국민도 손해입니다. 권력 구조를 건드리는 거는 여야 관계의 문제지만 헌법에 가장 처음에는 기본권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 1987년 마지막 9번째 헌법 개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지금의 인권 수준은 현저히 다르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도 많이 다른데 과연 이 논의 때문에 이 연임 발언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도 강화하고 권력 구조도 대통령의 권한을 낮출 수 있는 이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가? 저는 야당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멈출 것인지. 저는 오히려 야당이 자 의장이 그런 얘기했고 대통령이 귀국하신 다음에 대통령도 연임 못하는 거 뻔히 알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개헌 논의 빨리 하자라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논의에 어떻게 좀 대응할 생각일까요?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요. 개헌을 하려면 어떤 특위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다 있지 않았어요. 우한식 국회의장 때에도 개헌을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개헌의 그 요체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결국. 근데 그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다수당이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개헌을 먼저 추진을 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은 5.18 정신을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지만 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대통령 연임 이런 조항들이 논의 과정에서 꺼내질 수가 있고 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선 이런 이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논란이 커지자 조정식 의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 본의와 다르게 좀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추가 입장이 나올지 그리고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안 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 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히 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뭐 보완책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만 예. 저는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예. 이렇게 강하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뭐 국회의장이나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다른 분들, 예를 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법사위에서 엄청나게 몰아세웠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정도 개정이면 충분히 보완이 되겠구나 끄덕이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끄덕이면 많은 국민들이 뭔가 해결이 됐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 그분들이 나오는 토론회에 민주당의 강경 국회의원들이 안 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들은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사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해서 혹시나 경찰이 이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여성, 뭐 장애인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남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위치에 올라 있는 엘리트층도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피해를 봐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약간의 여전히 허점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법사위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올려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개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근데 이미 그때는 국민들께서 이미 또 개정을 한다는 거는 그때 강행했던 것이 좀 미비한 것 아니야라는 비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당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강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조금 아직 지도부에서 완벽하게 논의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법안이 상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뭐 24시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고 며칠씩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로는 24시간을 딱 지켜서 그 이외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무소속 의원에게까지 주도록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어제 통과된 법안을 보면요,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 보안 수사권 이 문제는 폐기가 됐습니다. 대신에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완화가 됐어요. 근데 이 보안 수사 요구만 하면 수사가 잘 될까?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장윤기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보안 수사 요구를 검찰이 하게 되면 그 수사를 담당했던 장윤기 부친과 가까운 그 경찰이 다시 또 수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문제점, 자신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서 이 문제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면서 이 문제점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보안수사 요구로 많은 피해자 인권 구제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소리, 지금 민주당은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 내에서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문제점이 노정될 겁니다. 온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야 당내 상황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당대회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 지역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요. 그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올 예정인데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투표에서의 결과가 뭐 전체 항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이 순회 경선 지역을 충청으로 정했을 때부터 당대표 후보 중에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 충청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만큼 여기서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뭐 흐름이 좀 상승세였는데 그건 그 정도는 또 아니네. 고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네. 지금 사실 그 당대표 후보 3인 중에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좀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선호투표제라는 이 제도적 한계에서 여기를 이기려면 사실 첫 번째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 결과를 만약에 과반이 이상 못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힘들겠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좀 부담인 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신천지 개입설로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개파 갈등만 커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오늘 당권 주자 세 사람의 첫 TV 토론이 예정돼 있잖아요. 관련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 TV 토론에서 좀 신천지 논란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김민석 후보의 생각은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합수본의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당에서 포착을 한 다음에 선제적 방어, 선제적 대응을 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포착한 그 근거를 이번 토론회 때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털고 가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자 여기 TV 토론에 온 우리 당대표 3인 모두 누가 되더라도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를 단호히 끊어내자는 다짐을 하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8.17 전당대회까지 그래서 신천지가 개입한 거야 아니야. 얼마나 개입한 거야. 이걸로 논의하다가는 8.17 전당대회 누가 승리해도 패배인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문제를 털어내는 그런 좀 토론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신천지 개입 논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상황이 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 보도가 있었죠. 신천지가에서 민주당에도 집단 가입을 했다. 이런 것이 수사가 이미 3월에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했다. 이 내용만 언론지상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결국 지방선거를 타겟으로 한 정치 공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수사기관은 함구를 했던 것이죠. 어떤 게 생각납니까? 민중기 특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민중기 특검이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어떤 금품 전달 이 증언이 나왔고 동시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이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수본도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특검뿐만 아니라 이 수사기관이 형평성을 상실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이 야당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서도 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차제에 이 문제를 민주당 내에서 먼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 수사기관이 철저히 해야 하고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특검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미 통일교와 함께 특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신천지 특검 받지 않았죠.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좀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보면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이렇게 현직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비당권파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단 3명의 윤리위원의 의견만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면에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저는 뭐 당권파, 비당권파 이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징계 정국이다. 수십 명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이 징계 칼을 휘둘러서 뭐 장동혁 대표의 임기연장이 활용한다. 뭐 여러 가지 무성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징계 개시 3명밖에 되지 않았고 단순히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징계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앞서가서 우려를 전달했던 내용이 있고 이 3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권영진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당권파가 멱살을 잡으면 그건 괜찮습니까? 이 문제는 징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론으로 당내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부결시켜달라고 민주당과 야합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당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진정호 의원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뭐 본인이 부산에 내가 방을 구했다,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는 만류를 했고 실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아직 규명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윤리위가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좀 자세히 소상하게 짚어야지 향후에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역풍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윤리위가 앞으로도 이런 3분의 징계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중에서 원내대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지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한 징계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뭐 만약에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예. 그러면 징계론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권영진 의원의 사과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간 대면 사과도 상당히 사흘이나 걸렸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과연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3명이 의결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원래 9인 체제입니다. 직접 비교는 힘듭니다만 헌법재판관도 9명인데 헌법재판관도 6명일 때는 심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5명 다 사임을 해버립니다. 사임을 해버려 5명이 됐는데 3명이 의결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혹시나 또 3명이 의결을 해서 징계를 한다? 그 징계에 정당성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미 국민의힘 윤리위 자체가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징계의 유효함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의견 들어볼게요. 3명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를 헌재와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원 당규에 보면 9인 체제이지만 이 과거에도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당원 당규에는 제적 과반의 과반 출석으로 이 징계를 개시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는 적시된 대로 당원 당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논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2명이 출석을 하게 되고 이 징계 개시 결정에 이런 당원 당규 위반 사항이 없고 향후에 징계를 의결할 때 또 다른 정족수로 저희가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징계할 때 큰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국민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긴장감 속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여파로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 속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 고민이 크지만 집을 내놓기보단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낼 게 막막한 거죠. 자기 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수자들 사이에선 세제 개편 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긴장을 해서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 사겠다는 사람이 한 80, 90% 정도 돼요.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치 싸움 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9천 건에 가까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달 만에 3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 확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공정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가액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입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장특공제 자체에 상한선이 없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제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 우려에 어제 우리 증시는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1.09% 오른 6,089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6,14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1.11% 오른 713포인트로 출발해서 현재는 71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됐는데 역대 최고의 실적이지만 시장 컨센서스에는 소폭 못 미친 게 사실입니다. 어제 폭락에 이어서 또 실망 매물이 나올지 혹은 모든 악재가 이미 반영돼 있으니 이제 반등할 차례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123포인트, 코스닥은 7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약세와 수출업체 내고 물량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미국 금리에 대한 경계감도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456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다행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100포인트대를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71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어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온 여성이 아이를 세워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입니다.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강제로 팔을 붙잡아 당기자 아이는 뿌리치려다 어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넘어집니다. 이달 초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상대로 벌인 일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B군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던데 애한테 먼저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경찰 전화를 받고 애기 엄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제 숨이 안 쉬어졌어요. B군은 병원에서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 무서웠어요. 또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폭행과 위협을 당했지만 말린 사람은 6학년 형들뿐이었다는 게 B군 설명입니다. 주변에서 목격한 아이들도 적지 않게 놀랐던 상황. 학교 관계자 2명이 주변에 있었지만 누구도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시 배움터 지킴이가 순찰 등을 이유로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배움터 지킴이에게만 출입 관리를 맡기는 현재 방식으로는 학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해 2만 명 넘는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KT에 대한 제재 심의가 오늘 이뤄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관련 처분안을 심의합니다. KT는 지난해 9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2만 2천여 명의 가입자 식별 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특히 해킹 피해자 일부인 368명의 정보로 2억 4천만 원이 넘는 소액 결제까지 이뤄졌습니다. 2차 피해까지 잇따르자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KT 측이 재작년 악성 코드 감염을 알고도 숨기고 소형 기지국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 심의에서는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관심인데 이날 의결되면 내일 발표하게 됩니다. 연일 잠 못 드는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6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양산 지역은 오늘도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현재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지만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잇따라 확대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4도, 강릉 36도, 대구 37도, 의령은 39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지속하겠지만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 섭취를 틈틈이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